다음 주부터는 이제 안 가져갈게요. 며느리 은숙이가 제게 그 말을 했을 때 제 손에 들고 있던 보냉백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5년이에요, 5년.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토요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10가지 반찬을 만들었거든요. 손목이 부어올라도 무릎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죠.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텨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필요 없대요. 안 가져간대요. 저는 그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우는 할머니 손님 처음 본 건 아닐 거예요. 서울에 혼자 사는 노인네들, 다들 사연 하나씩은 있으니까요. 제 반찬이 맛없었나? 간이 안 맞았나? 아니면 제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나? 밤새도록 뒤척이며 생각했죠. 72년을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그날 밤만큼 길게 느껴진 밤도 없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 다시 봤어요. 2시 10분. 시간이 거의 가지 않더라고요. 천장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그런데 말이죠. 2주 뒤에 저는 알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를요. 며느리가 저를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걸. 그게 뭐였냐고요? 제가 어떻게 매주 반찬을 만들게 됐는지, 그 5년의 시간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아야 이해가 되실 테니까요. 제 이름은 김혜자라고 합니다. 올해 72이에요. 남편 김성철은 62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벌써 10년 전 일이죠. 뇌출혈이었어요. 그날 아침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거든요. 남편은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어요. 화장실 다녀오더니 식탁에 앉았죠. 제가 된장찌개랑 계란말이를 내놨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들려는데 갑자기 이마를 짚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요? 제가 물었죠. 남편이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두통이야.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편두통이 좀 심한가 보다 했죠. 약 드실래요? 타이레놀 있는데. 물었더니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식탁에 팔을 괜 채 신음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흐, 흐 하는 소리를 내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여보, 병원 가야겠어요. 지금 당장. 제가 남편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는데 남편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요. 여보, 여보. 제가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눈은 떠 있는데 초점이 없었어요. 침이 입 한쪽으로 주르륵 흘러내렸고요. 오른쪽 팔이 축 늘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죠. 손이 너무 떨려서 119 버튼을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세 번째에야 연결이 됐죠. 여보세요. 우리 남편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19 상담원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어르신, 진정하시고요. 지금 환자분 상태가 어떠세요? 숨은 쉬고 계세요? 저는 남편 코에 손을 갖다 댔어요. 숨은 쉬는 것 같아요. 근데 눈 초점이 없고 침을 흘리고 있어요. 상담원이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구급차 보낼게요. 10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그동안 환자분을 옆으로 눕혀주시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남편을 옆으로 눕혔어요.
몸이 너무 무거웠어요. 평소에는 남편이 스스로 움직였으니까 무게를 느낄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의식을 잃으니까 사람 몸이 이렇게 무거운 줄 처음 알았어요. 겨우 옆으로 눕히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곧 구급차 와요. 조금만 버텨요. 제가 남편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 10분이 10시간같이 길었어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나 혜자예요. 당신 마누라. 눈 좀 내 쪽 봐요. 응? 하지만 남편 눈은 여전히 허공만 보고 있었어요. 삐용삐용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였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요. 여기.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어요. 어디 계세요? 제가 안으로 안내했죠. 남편을 본 구급대원이 바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혈압, 맥박, 동공 반응. 빠르게 체크하더니 동료에게 말했어요. 뇌졸중 의심. 바로 이송해야겠어. 남편을 들것에 실었어요. 저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보호자분은 택시 타고 따라오세요. 구급차에는 환자 한 분만 탈 수 있거든요. 병원은 대학병원이고요. 아시죠? 네, 알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왜 같이 못하게 하는 거야. 저 사람 혼자 가면 무서울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어요. 저는 얼른 핸드백을 챙겨 나왔어요. 현관문을 잠그는데 손이 계속 떨려서 열쇠가 구멍에 안 들어갔어요. 세 번째에야 겨우 잠갔죠.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손을 들어도 지나가기만 하고 안 서더라고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번째 택시가 겨우 섰어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좀 가주세요.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기사님이 출발했어요. 하지만 아침 출근 시간이라 길이 막혔어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신호등마다 빨간불이었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손톱을 물어미섰어요. 빨리 가야 하는데 빨리.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급하신 일 있으세요? 네. 우리 남편이 쓰러져서요. 구급차로 먼저 갔는데 저는 못하고. 아이고. 기사님이 혀를 찼어요.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신호를 어길 수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제발 빨리 좀 하고 빌고 있었죠. 20분쯤 걸려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요금을 내고 급하게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119로 실려온 사람. 김성철.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아, 김성철 환자분이요? 지금 CT 찍으러 가셨어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다들 아픈 표정으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죠. 저는 빈 의자를 찾아 앉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8시 30분. 남편이 쓰러진 게 7시 40분쯤이었으니까 1시간도 안 된 거였어요. 그런데 하루같이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꺼내 아들 재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민이는 회사원이었거든요. 아마 출근 준비 중이거나 출근길일 거예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연결됐어요. 네, 엄마. 재민아, 아버지가 쓰러졌어.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뭐? 아버지가?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셨어. 뇌출혈인 것 같대. 지금 검사 중이야.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재민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재민아, 아버지가?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셨어. 뇌출혈인 것 같대. 지금 검사 중이야.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재민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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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의사들이 뛰어다니고, 환자들이 실려오고,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는데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김성철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찾으세요. 진료실로 오세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젊은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죠. 선생님이 화면을 돌려 저한테 보여줬어요. CT 사진이었어요. 뇌 사진이었는데 하얀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 하얀 부분이 출혈 부위예요. 뇌출혈이 맞습니다. 출혈량이 상당해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선생님이 말을 멈췄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환자분 나이도 62세시고 출혈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해도 성공 확률이 20% 정도예요. 그리고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 그럼 80%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즉,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수술 꼭 해야 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하면 100% 사망입니다. 하시면 20%라도 가능성이 있고요. 선택은 보호자분이 하셔야 해요. 선택이라니요. 뭘 선택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해야죠.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동의서를 내밀었어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써졌어요. 김혜자. 제 이름을 쓰는데 눈물이 떨어져서 종이가 젖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수술 들어갈게요. 가족분들 오시면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죠. 벽을 짚고 겨우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재민이가 와 있었어요. 엄마, 달려오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수술한데 20%. 제가 그렇게 말하다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재민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재민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1시간쯤 뒤에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졌죠. 저와 재민이는 수술실 밖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앉아서 빨간 불을 쳐다봤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저는 시계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재민이는 자판기 커피를 사다 줬어요. 엄마, 이거라도 드세요. 하지만 저는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어요. 입에 대기만 하고 내려놨죠. 4시간째, 5시간째. 재민이가 복도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거였죠. 저는 그저 의자에 앉아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저는 독실한 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신에게 빌었어요. 제발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제 수명을 줄여도 좋으니까 남편만 살려주세요. 6시간째 되었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고 있었는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안 됐구나. 선생님이 저희 앞에 섰어요.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출혈이 너무 심했고 뇌 손상이 광범위했습니다. 수술 중에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43분에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귀가 웅웅거렸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숨을 쉬는데 산소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재민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엄마, 정신 차려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기절했던 거죠.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죠. 재민이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거예요. 엄마 깨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재민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죠. 남편은 정말로 떠난 거였어요. 아니야. 안 돼. 거짓말이야. 제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밥 먹다가 쓰러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던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시신을 보러 갔어요. 영안실이었어요. 차가운 곳이었어요. 직원이 안내를 해서 들어갔어요. 침대에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고 얼굴만 나와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남편 얼굴을 봤어요. 평온했어요. 자는 것 같았어요. 고통스러운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깊이 잠든 것처럼 보였죠.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사람의 손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여보, 나야. 혜자야. 눈 좀 떠봐요. 응? 밥 먹어야지. 아침 굶었잖아요. 제가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여보, 왜 이래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나 혼자 두고 어디 가려고 그래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손도 차가웠어요. 재민이가 뒤에서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이제 나가요. 아버지 편히 보내드려야죠. 하지만 저는 남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 손을 놓는 순간 정말로 남편이 떠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재민이가 저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장례 준비해야 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야죠.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어요. 장례식장 지하에 있는 빈소였어요. 남편 사진을 놓고 향을 피웠어요. 검은 리본을 달았어요. 저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왔어요. 남편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 다들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슬프시겠어요. 힘내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계적으로 말했어요. 몇 번째 고맙습니다를 말하는지 세지도 못했어요. 밤이 됐어요.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조용해졌어요. 재민이는 자리를 지키다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남편 사진을 봤어요.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40년 살았잖아요. 40년.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동안 행복했어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제가 혼잣말을 했어요. 남편이 들을 리 없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친구 영자가 왔어요. 혜자야. 영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떻게 성철이가 이렇게 갈 줄이야. 영자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가 옆에 앉아서 계속 제 손을 잡아줬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따뜻한 손이 위로가 됐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을 했어요. 관을 화장터로 옮겼어요. 연구차를 따라 저와 재민이도 갔어요. 화장터는 외곽에 있었어요. 차로 1시간쯤 걸렸어요. 관을 화장로 앞에 놓았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관 앞에 섰어요. 관 안에 남편이 누워 있어요. 곧 불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정말로 끝이에요. 여보, 잘 가요. 아프지 말고. 거기서는 편히 쉬어요. 나도 나중에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관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났어요. 직원이 버튼을 눌렀어요. 관이 천천히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불이 켜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어요. 저 안에서 남편이 타고 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지금 제가 되고 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2시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나왔어요. 다 됐다고 했어요. 유골을 수습해서 항아리에 담았어요. 하얀 뼈가루였어요. 이게 남편의 전부였어요. 키 175cm, 몸무게 75kg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이 작은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납골당에 안치를 했어요. 남편 사진을 붙였어요. 향을 피웠어요. 재민이가 곡을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울면서 불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돌아섰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 슬리퍼가 보였어요. 어제 아침에 신으려고 꺼내놓은 거였어요. 그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저는 그 슬리퍼를 보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그제야 눈물이 나왔어요. 억눌렀던 게 터진 거죠. 소리내서 울었어요. 이웃집에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목이 쉴 때까지 울었어요. 눈이 부을 때까지 울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기어 들어갔어요. 소파에 기대어 앉았어요. 소파에는 남편이 보던 신문이 펼쳐져 있었어요. 안경도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혼자였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았죠. 아침에 눈을 떠도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밥을 해도 혼자 먹었어요. TV를 봐도 혼자 봤어요. 말을 걸 사람이 없었어요.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았어요. 목소리를 내본 게 슈퍼 가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전부인 날도 있었고요. 가끔은 내 목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혼잣말을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그런 말들을요.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내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외로웠어요. 진짜 외로웠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았죠. 밤이 무서웠어요. 텅 빈 집에서 자는 게 무서웠어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귀가 멍멍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들려고 하면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옆에 누워있던 때가 그리웠어요. 남편 코 고는 소리가 그리웠어요. 예전에는 시끄럽다고 옆구리를 쿡쿡 찔렀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 채취도 그리웠어요. 남편 옷장을 열면 아직도 남편 냄새가 조금 났어요. 저는 가끔 옷장을 열고 남편 옷을 꺼내 안고 잤어요. 그래야 잠이 왔거든요. 재민이가 가끔 들렀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저녁 먹으러 오거나 주말에 잠깐 들르거나요. 엄마 잘 지내세요?
물었어요. 잘 지내지? 엄마 멀쩡해. 걱정 마. 그렇게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하나도 안 괜찮았지만 아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재민이는 회사 다니고 가정 꾸리느라 바쁜 사람인데 늙은 엄마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재민이는 31살에 결혼했어요. 며느리 은숙이는 당시 28이었죠. 저보다 키도 크고 날씬하고 똑똑한 여자였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고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기가 죽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났나 싶었거든요. 은숙이는 저한테도 친절했어요.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만날 때마다 물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말했죠. 명절에는 선물도 갖다 줬어요.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거요. 실용적인 걸 사다 줘서 좋았어요. 재민이와 은숙이가 결혼하고 5년쯤 지났을 때였나요? 재민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은숙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혼자 하려니까 녹초가 됐대요. 엄마가 반찬 같은 거 좀 해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필요한 곳이 생겼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생겼구나.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아무도 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필요로 한다니요. 그래, 엄마가 해줄게. 주말에 만들어서 갖다 줄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재민이가 고맙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은숙이가 진짜 좋아할 거예요.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 일이 생겼어요.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거든요. 뭘 만들어줄까? 은숙이가 뭘 좋아할까? 잘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만들어 보자.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찜, 콩자반. 이 정도면 되겠지. 다음 날 금요일 저는 시장에 갔어요. 오랜만에 장을 보는 거였어요. 혼자 먹을 때는 대충 슈퍼에서 사다 먹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반찬을 만들려면 좋은 재료를 사야죠.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아줌마들이 흥정하는 소리, 상인들이 손님 부르는 소리. 시끌벅적했죠. 그런데 그 소리가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채소 가게에 갔어요. 시금치가 싱싱하게 놓여 있었어요. 아줌마, 시금치 한 단 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가게 아주머니가 시금치를 집어주며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장 많이 보시네요? 손주들 오나요? 아니에요. 며느리 반찬 해주려고요. 아이고, 효부 만나셨네요. 복 받으실 거예요. 콩, 멸치, 달걀, 감자, 무, 그리고 배추, 어묵까지 샀어요. 장을 보니까 장바구니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기분은 가벼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재료를 정리했어요. 냉장고에 가득 넣었어요. 오랜만에 냉장고가 차 보였어요. 그동안은 덩그러니 비어 있었거든요. 토요일 아침이 됐어요. 알람을 새벽 5시에 맞춰놨어요.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잠이 확 깼어요. 오랜만에 할 일이 생겼거든요.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앞치마를 둘렀어요. 낡은 앞치마였지만 묵은 앞치마였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 쓰던 거였죠. 앞치마를 두르니까 그때 생각이 났어요. 남편한테 아침 차려주던 때요. 시금치부터 손질했어요. 뿌리를 잘라내고 누런 잎을 떼어냈어요. 찬물에 여러 번 헹궜어요. 흙이 많이 묻어 있어서 3번은 헹군 것 같아요. 물이 맑아질 때까지요. 냄비에 물을 끓였어요. 물이 끓으면 소금을 한 꼬집 넣어요.
그래야 시금치가 선명한 초록색을 유지하거든요. 시금치를 넣고 삶았어요. 30초. 너무 오래 삶으면 물러져요. 딱 30초만 삶아야 해요. 건져서 찬물에 헹궜어요. 물기를 꽉 짰어요. 양손으로 공 모양으로 뭉쳐서 짜야 물기가 다 빠져요. 도마에 올려서 먹기 좋게 잘랐어요. 볼에 담고 양념을 했어요. 다진 마늘 반 스푼, 참기름 한 스푼, 깨소금 한 스푼, 소금 조금. 손으로 조물조물 묻혔어요. 시금치가 양념을 먹으면서 윤기가 났어요. 한 입 맛을 봤어요. 간이 딱 맞았어요. 역시 손맛은 안 변하네. 혼잣말이 나왔어요. 멸치볶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멸치는 전날 밤에 쌀뜨물에 헹궈뒀어요. 비린내를 빼는 게 핵심이거든요. 마른 팬에 멸치를 넣고 볶았어요. 비린내를 날리는 거예요. 중불에서 5분쯤 볶으니까 멸치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팬을 비우고 식용유를 두르고 다시 멸치를 넣었어요.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았어요. 마늘 향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물엿을 넣었어요. 물엿 3스푼, 간장을 넣었어요. 간장 2스푼, 설탕 1스푼. 이 비율이 중요해요. 3대 2대 1. 이 비율을 맞춰야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나요.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즙만 짰어요. 반 스푼 정도 넣었어요. 생강즙을 넣으면 비린내가 싹 사라져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졸였어요. 멸치가 윤기가 나면서 색이 진해졌어요. 통깨를 뿌렸어요. 완성이에요. 한 입 맛봤어요. 완벽했어요. 달콤하고 짭조름하고 고소했어요. 멸치가 바삭하면서도 촉촉했어요. 이 맛이야. 제가 혼잣말을 했어요. 계란찜을 만들었어요. 계란 4개를 그릇에 깼어요.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물을 부었어요. 계란과 물의 비율은 1대 1.5예요. 계란이 4개니까 물은 6 정도 부으면 돼요. 소금으로 간을 했어요. 소금 반 스푼. 간을 맞춘 다음 체에 한번 걸렀어요. 그래야 계란이 부드러워요. 찌꺼기나 껍질 조각이 다 걸러지거든요. 냄비에 물을 넣고 끓였어요. 물이 끓으면 계란 그릇을 넣었어요. 뚜껑을 덮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닫으면 안 돼요. 젓가락을 하나 끼워서 살짝 열어놔야 해요. 완전히 닫으면 김이 갇혀서 계란에 구멍이 숭숭 생기거든요. 약한 불에서 15분 정도 쪘어요. 중간에 뚜껑을 열어서 확인했어요. 젓가락으로 살짝 찔러봤어요. 물이 안 나오면 된 거예요. 불을 끄고 뚜껑을 열었어요. 계란찜이 통통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성공이에요. 콩자반도 만들었어요. 콩은 전날 밤에 물에 불려뒀어요. 불린 콩을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어요. 콩이 잠길 정도로요.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중불로 줄였어요. 푹 삶아야 해요.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쉽게 으깨질 정도로 말이죠. 40분쯤 걸렸어요. 콩이 다 익으면 물을 따라냈어요. 그리고 다시 팬에 넣었어요. 간장을 부었어요. 간장 4스푼, 물엿을 넣었어요. 물엿 3스푼, 설탕을 넣었어요. 설탕 2스푼, 약한 불에서 졸였어요. 콩이 간장 양념을 먹으면서 윤기가 자르르 났어요. 국물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졸였어요. 통깨를 뿌렸어요. 완성이에요. 시계를 봤어요. 11시였어요. 새벽 5시부터 시작했으니까 6시간 걸린 거예요. 오래 걸렸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만들었거든요. 반찬통을 꺼냈어요. 예쁜 유리 반찬통이었어요. 옛날에 혼수로 받은 건데 쓸 일이 없어서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거예요.
꺼내서 씻었어요. 반찬을 하나씩 담았어요.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찜, 콩자반. 4가지 반찬이 반찬통에 예쁘게 담겼어요. 뚜껑을 닫고 보냉백에 넣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이걸 며느리가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났어요. 일요일 아침 9시 저는 보냉백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잡았어요. 재민이네 아파트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출발했어요. 30분쯤 걸렸어요. 아파트 앞에서 내렸어요. 요금을 내고 보냉백을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재민이네는 12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걸어갔어요. 1203호. 현관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깐만요. 은숙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은숙이가 나왔어요. 어머님, 놀란 표정이었어요. 벌써 오셨어요? 아침 일찍 오신다고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미안해. 깜짝 놀랐지? 반찬 만들어서 가져왔어. 은숙이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럼 4가지 만들었어. 많진 않지만 일단 먹어봐.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은숙이가 보냉백을 받아서 주방으로 갔어요. 반찬통을 하나씩 꺼냈어요. 와, 어머님. 이거 다 손수 만드신 거예요? 진짜요?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어요. 재민이도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반찬 가져왔어. 먹어봐. 재민이가 주방으로 가서 반찬을 봤어요. 와, 엄마. 이거 멸치볶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기억하고 계셨네요. 기억하고 말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멸치볶음 좋아했잖아. 은숙이가 젓가락을 가져와서 멸치볶음을 집어 먹었어요. 입에 넣고 씹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하더니 눈을 떴어요. 어머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달콤한데 짜지 않고 멸치가 바삭한데 질기지 않고 진짜 최고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제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말해주는 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시금치나물도 먹어봤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어머님, 진짜 솜씨가 대단하세요. 계란찜도 먹어봤어요. 부드러워요. 이렇게 부드러운 계란찜은 처음이에요. 은숙이가 계속 칭찬을 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괜찮으면 다음 주에도 만들어 올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요? 너무 감사한데 어머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안 힘들어.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주는데 뭐. 은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요즘 퇴근하면 집안일할 기력이 없어서 스트레스였거든요. 어머님 반찬 있으면 밥만 하면 되니까 진짜 큰 도움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 토요일 반찬 만들기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4가지만 만들었어요.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찜, 콩자반.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은숙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 주 일요일에 갔을 때 은숙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지난주 반찬 정말 맛있었어요. 저희 둘이서 일주일 내내 잘 먹었어요. 특히 멸치볶음은 하루 만에 다 먹었어요. 그래. 그럼 이번 주에는 좀 더 만들어 올게. 그래서 이번에는 5가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김치볶음을 추가했죠. 김치를 듬성듬성 썰어서 돼지고기랑 볶는 거예요.
고춧가루랑 참기름을 넣으면 아주 맛있어요. 은숙이가 또 좋아했어요. 어머님, 김치볶음 진짜 맛있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이렇게는 안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 욕심이 났어요. 다음 주에는 6가지를 만들었어요. 어묵볶음을 추가했죠. 어묵을 먹기 좋게 잘라서 양파랑 당근이랑 볶는 거예요. 간장 양념을 넣으면 달콤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가짓수를 늘렸어요. 7가지, 8가지, 9가지. 그리고 마침내 10가지가 됐어요. 10가지가 기본 메뉴가 됐어요.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찜, 콩자반, 김치볶음, 어묵볶음, 감자조림, 미역줄기무침, 깻잎지무침, 그리고 그때그때 바뀌는 메뉴 하나. 그날 시장에 뭐가 싱싱한지 보고 정했어요. 고등어 조림을 할 때도 있었고, 장조림을 할 때도 있었고, 오징어 볶음을 할 때도 있었어요. 10가지 반찬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점심때쯤 끝났거든요. 7시간 정도요. 처음에는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어요.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보람찬지 몰라요. 토요일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면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어요. 오늘은 뭘 만들까? 은숙이가 뭘 좋아할까?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둘렀어요. 냉장고를 열어서 재료를 꺼냈어요. 도마 위에 차례로 올려놓았어요. 칼을 집었어요. 도마 위에서 칼질이 시작됐어요. 타닥타닥 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가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 부엌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토요일 아침마다 이 부엌이 살아났어요. 배추를 썰고, 물을 깎고, 시금치를 다듬고, 콩을 삶고, 멸치를 볶고,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즐거웠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52주 동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반찬을 만들었어요. 명절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좀 안 좋아도 만들었어요. 은숙이와 재민이가 여행을 간다고 해도 만들었어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은 먹을 수 있거든요. 친구 영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혜자야, 이번 주말에 등산 갈래? 날씨도 좋다는데. 안 돼. 은숙이 반찬 만들어야 해. 또, 너 매주 그러잖아. 며느리도 이제 40 넘었는데 스스로 하게 내버려둬. 우리 며느리 워킹맘이라 바빠. 제대로 먹어야 하는데 엄마가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줘?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어느새 5년이 됐어요. 5년 동안 260주,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반찬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10가지씩이니까 총 2600가지 반찬을 만든 셈이죠. 그동안 은숙이는 계속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살아요. 어머님 반찬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재민이도 감사했어요. 엄마, 우리 엄마 진짜 최고예요. 우리 회사 동료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가 매주 반찬 10가지씩 만들어주신다고.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동네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내 반찬 정말 좋아해. 특히 멸치볶음이랑 장조림은 맨날 칭찬해.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혜자 복 많다. 너희 며느리 효부네. 시어머니 반찬 고맙게 받아먹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년 겨울부터였어요.
손목이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칼질을 오래 하면 손목이 욱신욱신 쑤셨어요. 감자 껍질을 벗기다가 칼을 놓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어요. 손목을 주물러 봤지만 통증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무릎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요일에 시장을 보고 오면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그런가 싶어서 카트를 끌고 갔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오래 서서 요리를 하면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참았어요. 은숙이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어머님 무리하지 마세요 하고 반찬을 안 받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래도 계속 만들었어요. 손목이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만들었어요. 은숙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반찬을 만들다가 손목이 너무 아파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도마 위에 감자 반이 남았는데 더 이상 칼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칼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욱신욱신 쑤시는 통증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어요. 아파서, 서러워서, 그냥 모든 게 힘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감자를 다 깎아야 했거든요. 이를 악물고 칼을 다시 잡았어요. 손목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날 반찬은 겨우 7가지밖에 못 만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10가지를 채워야 하는데 손목이 말을 듣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었죠. 다음 주 화요일 저는 결국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였어요. 처음 가는 병원이었어요. 집 근처에 새로 생긴 곳이었거든요. 접수를 하고 기다렸어요.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많았어요. 다들 나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무릎이 아프신 분, 허리가 아프신 분, 어깨가 아프신 분. 저만 아픈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김혜자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 문을 열었죠. 젊은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물었어요. 손목이요. 손목이 너무 아파요. 제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제 손목을 잡고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여기요? 여기가 아파요? 네. 아파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엑스레이실로 갔어요. 기계 앞에 서서 손목을 올려놓았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사진이 찍혔어요. 다시 대기실로 돌아와 기다렸어요. 1시간쯤 걸렸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김혜자 환자분, 다시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에 제 손목 엑스레이 사진을 띄워놨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손목 관절염이 좀 있으시네요. 72세 나이에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별로 무리를 안 하는데요. 제가 변명했어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요즘 손목을 많이 쓰시는 일을 하세요? 요리를 좀 해요. 어떤 요리를 하시는데요? 반찬이요. 10가지 정도. 10가지요? 매주요? 네.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태로 계속 무리하시면 나중에는 젓가락 잡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칼질 같은 반복적인 동작은 관절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특히 72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반찬을 못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줄이셔야죠. 적어도 절반 이하로요. 그리고 무거운 냄비는 절대 들지 마시고 필러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손목에 무리를 덜 가게 하세요. 파스도 드릴 테니까 매일 붙이시고요. 선생님이 처방전을 끊어줬어요. 진통 소염제랑 파스였어요. 병원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반찬을 줄여야 한다고? 그럼 은숙이는 뭘 먹고 살라고?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목을 주물러 보고 무릎을 주물러 봤지만 아픔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주 토요일도 어김없이 왔어요. 저는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줄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줄여요? 은숙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칼질을 할 때마다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멸치를 볶다가 팬이 너무 무거워서 놓칠 뻔했죠. 아이고, 제발. 저는 이를 악물고 반찬을 완성했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2시간이나 더 걸렸어요. 그리고 다 만들고 나니 기진맥진해서 소파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손목은 부서올랐고 무릎은 뻐근했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혼잣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저는 반찬을 만들었어요. 은숙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몇 달이 지났어요.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어요. 제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저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어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멈추면 저는 또다시 쓸모없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 은숙이가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안 가져갈게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안 가져갈게요. 은숙이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는데 눈이 감기질 않았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제 반찬이 맛없어진 걸까? 간이 안 맞았나?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5년 동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만들어줬는데 이제 필요 없다고? 저한테는 그게 삶의 전부였거든요. 토요일마다 반찬을 만드는 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 다시 봤어요. 2시 15분. 시간이 거의 안 가더라고요. 몸을 뒤척였어요.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다시 천장을 보고 누웠다가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여보, 우리 며느리가 왜 그러는 것 같아? 제가 물으면 남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괜찮아. 며느리도 사정이 있겠지. 너무 서운해하지 마. 하지만 남편은 없었어요.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저는 혼자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거울을 봤더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흔적이었죠.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붓기가 좀 가라앉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밥을 입에 넣어도 넘어가질 않았어요. 목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밥을 뱉어내고 물만 한 컵 마셨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냥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죠. 점심때가 됐어요. 역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배는 고픈데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화요일도 똑같았어요. 수요일도 목요일도 밥을 거의 안 먹었어요. 몸무게가 줄어드는 게 느껴졌어요.
옷이 헐렁해졌거든요. 친구 영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혜자야, 이번 주 금요일에 영화 보러 갈래? 오랜만에 우리 둘이서.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 영자야. 나 요즘 좀 안 좋아서. 다음에 가자. 영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금요일이 됐어요. 토요일이면 반찬을 만들던 날이었는데 이제는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금요일 저녁인데 장을 보러 갈 준비를 안 해도 됐어요. 재료를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예쁜 노을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예쁘지 않았어요. 토요일 새벽이 됐어요. 평소 같으면 알람이 울리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알람을 맞추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5년 동안 매주 새벽 5시에 일어났으니까요. 습관이 된 거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장을 안 봤으니까 당연하죠. 시금치도 없고, 콩도 없고, 멸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시금치를 다듬고 있었을 거예요. 콩을 삶기 시작했을 거예요. 멸치를 볶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부엌은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났을 거고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1시간? 2시간? 모르겠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해가 떠올랐어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쳐다봤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 그만 울어야죠. 며느리도 사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5년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게 사라진 거예요. 이제 저는 뭘 하며 살아야 하죠? 일요일이 됐어요. 평소 같으면 보냉백을 들고 재민이네 집에 갔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가지 않았어요. 갈 이유가 없었죠. 재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오시는 거예요? 아니, 은숙이가 안 가져간다고 했잖아. 아, 네. 그러셨죠. 재민이 목소리가 좀 어색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말고 그냥 통화를 끝냈어요. 그럼 엄마 건강하세요. 응.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쥐고 있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들이 흘러갔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TV만 보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몸무게가 3kg 정도 빠진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볼이 푹 꺼졌어요. 눈도 푹 들어갔고요. 영자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혜자야, 나 너 보러 갈게. 뭔가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오지 마. 아니, 갈 거야. 오늘 오후에 갈게. 영자는 고집이 센 친구였어요. 한번 마음먹으면 꼭 해요. 그래서 저도 포기했어요. 알았어, 와.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영자가 서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혜자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무슨 일 있어? 들어와. 영자를 안으로 들였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영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은숙이가 반찬을 안 가져간대. 5년 동안 만들어줬는데 이제 필요 없대. 영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혜자야,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며느리도 나이가 47이잖아. 이제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거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난 그게 너무 서러워. 5년 동안 내 삶의 전부였는데. 영자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혜자야, 너무 슬퍼하지 마. 며느리한테 물어봤어? 왜 안 가져가는지? 아니,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 영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혜자야, 추측만 하지 말고 직접 물어봐. 오해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알았어요. 아마 오해가 아닐 거라고요. 영자는 1시간쯤 있다가 갔어요. 떠나기 전에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혜자야, 밥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반찬 좀 만들어 갖다 줄게.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해. 아니야. 내일 갖다 줄게. 다음날 영자가 반찬통을 들고 왔어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이거 먹어. 꼭 먹어야 해. 알았어. 고마워. 영자가 간 뒤 반찬을 봤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냉장고에 그냥 넣어뒀어요. 2주가 지났어요. 2주 동안 저는 거의 폐인처럼 살았어요. 샤워도 제대로 안 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어요. 재민이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 들어보니 걱정돼서요. 괜찮아. 엄마 멀쩡해. 그런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으세요?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재민이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어요? 왜? 그냥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같이 식사라도 하고요. 저는 가기 싫었어요. 은숙이 얼굴을 보면 또 서러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재민이가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갈게. 일요일이 됐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는데 옷이 헐렁했어요. 몸이 많이 빠져서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머리를 빗었어요.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많이 빠졌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요. 화장을 좀 했어요. 볼이 푹 꺼진 게 너무 티가 나서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어요. 택시를 타고 재민이네 집으로 갔어요. 차 안에서 손을 계속 비볐어요. 긴장됐거든요. 은숙이가 뭐라고 할까? 저한테 부담스럽다고 하지는 않을까?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어요. 1203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깐만요. 재민이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재민이가 활짝 웃으며 나왔어요. 엄마, 어서 오세요.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신나 보였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 제가 물었어요. 재민이가 싱긋 웃었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은숙이도 나왔어요. 어머님,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앉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재민이랑 은숙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무슨 음모라도 꾸민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시고 갈 곳이 있어요. 은숙이가 말했어요. 어디를 가는데? 제가 물었어요.
재민이가 대답했어요.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 가요. 차 가지고 왔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재민이 차에 탔어요. 재민이가 운전하고 은숙이와 저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제가 물었지만 재민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비밀이에요, 엄마.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한 건물 앞에 섰어요. 주택가에 있는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작은 가게들이 있었고요. 여기야. 재민이가 말했어요. 차에서 내렸어요. 재민이와 은숙이가 저를 안내했어요.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니 계단이 있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죠. 여기 조심하세요, 어머님. 은숙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지하에 도착했어요. 복도가 있었고 복도 끝에 문 하나가 보였어요. 재민이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주방이었어요. 넓은 주방이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주방이 아니었어요. 업소용 주방이었어요. 큰 냉장고가 3대나 있었고 가스레인지도 4구였어요. 커다란 작업대가 가운데 있었고 싱크대도 2개나 있었어요. 벽에는 각종 조리도구들이 걸려 있었고요. 이게 뭐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은숙이가 제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은숙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반찬이 필요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필요했어요. 어머님, 반찬은 이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그럼 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숙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셨어요. 작년부터 손목이 부어 있는 걸 봤어요. 무릎도 안 좋아 보이셨고요. 반찬을 만드시면서 얼굴을 찡그리시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제가 어머님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은숙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편해지시면서도 어머님의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방법을 찾았어요. 무슨 방법? 반찬 사업이요. 은숙이가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 6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회사도 그만뒀어요. 이 공간도 임대했고요. 어머님 레시피로 반찬 배달 사업을 하려고요. 하지만 혼자서요. 어머님은 더 이상 힘든 일 안 하셔도 돼요. 잠깐만. 무슨 소리야? 제가 혼란스러워서 물었어요. 재민이가 나섰어요. 엄마, 은숙이가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기로 했어요. 엄마 반찬 레시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로열티를 드릴 거고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시면 돼요.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할래. 내가 만들 거야. 어머님. 은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손목이 너무 안 좋으세요. 병원 다니시는 거 알아요. 재민 오빠가 말했어요.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돼요. 난 괜찮아. 손목 이 정도야 뭐. 제가 억지를 부렸어요. 하지만 은숙이는 단호했어요. 아니에요. 안 괜찮으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거예요. 대신 어머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만 오셔서 맛을 봐주세요. 제가 만든 반찬이 어머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직접 만드시지 않아도 돼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5년 동안
특히 지난 2주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예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은숙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재민이도 다가와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오해하시게 해서요. 하지만 어머님이 더 이상 고생하시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정말 내 반찬으로 사업을 한다고? 네. 이미 준비 다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하루에 10건 정도만 배달하려고요. 그리고 천천히 키워갈 거예요. 은숙이가 테이블 위에 있는 파일을 가져왔어요. 열어보니 사업 계획서였어요. 해잔의 반찬이라는 상호였어요. 어머님 성함을 땄어요. 어머님 반찬이니까요. 저는 사업 계획서를 읽었어요. 은숙이가 정말 세세하게 준비했더라고요. 메뉴 구성, 가격, 배달 지역, 마케팅 계획.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이거 혼자 한 거야? 네. 6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퇴근 후에 준비했어요. 주말에도 계속 공부했고요. 요리학원도 다녔어요. 어머님처럼 잘 만들 수 있을까 걱정돼서요.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 며느리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니요. 6개월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했다니요. 은수가, 예, 어머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숙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재민이도 눈물을 훔쳤어요. 우리 셋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울음을 그치고 나서 은숙이가 주방을 구석구석 보여줬어요. 여기 냉장고에는 재료를 보관할 거예요. 이 작업대에서 손질하고요. 저기 가스레인지에서 조리하고요. 반찬통은 저기 선반에 있어요. 위생적으로 관리하려고 전부 스테인리스로 맞췄어요. 진짜 잘 만들어 놨네.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은숙이가 웃었어요. 어머님, 그럼 이제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제가 노트에 다 적어놨는데요. 어머님이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은숙이가 노트를 꺼냈어요. 펼쳐보니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시금치나물 만드는 법, 멸치볶음 만드는 법, 계란찜 만드는 법, 모든 반찬 레시피가 다 적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 어머님께서 반찬 만드실 때 몇 번 지켜봤어요. 그리고 최대한 기억해서 적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확인받고 싶어요. 저는 노트를 자세히 읽었어요. 대부분 맞았어요. 하지만 몇 가지는 조금 틀렸더라고요. 멸치볶음은 물엿 3, 간장 2, 설탕 1이야. 여기 2, 1로 적혀 있네. 그리고 생강즙을 꼭 넣어야 해. 안 그러면 비린내가 나거든. 아, 그렇구나. 제가 수정할게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주방에 앉아서 레시피를 점검했어요. 하나하나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고치고 빠진 부분은 추가했어요. 계란찜은 계란과 물의 비율이 1대 1.5예요. 그리고 체에 한번 거르는 게 중요해. 그래야 부드러워. 젓가락을 끼워서 뚜껑을 살짝 여는 것도요? 그래, 그것도 중요해. 완전히 닫으면 구멍이 생기거든. 은숙이가 열심히 적었어요. 저는 제가 평생 쌓아온 노하우를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어떤 불세기로 볶아야 하는지, 간장을 언제 넣어야 하는지, 양파는 어떻게 썰어야 하는지, 모든 걸 다 알려줬어요. 해가 질 무렵이 됐어요. 우리는 아직도 레시피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재민이가 치킨을 시켜왔어요. 같이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그럼 언제쯤 오셔서 맛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언제든 괜찮아.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감사해요, 어머님.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진짜 놀랐다. 며느리가 저를 거절한 게 아니었어. 오히려 저를 걱정해서 6개월 동안 이 모든 걸 준비한 거였어. 5년 동안 며느리한테 반찬을 만들어준 게 헛되지 않았구나. 며느리가 제 마음을 알아줬구나.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가 저를 돌보려고 하는구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은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첫 배달 들어갔어요. 10건이요. 너무 떨려요. 정말 축하해. 잘할 거야. 어머님, 혹시 오셔서 지켜봐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지금 갈게. 옷을 챙겨 입고 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주방으로 갔어요. 지하로 내려가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님, 은숙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이미 작업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작업대 위에 시금치가 놓여 있었고 냄비에는 물이 끓고 있었어요. 와, 벌써 시작했네? 네. 첫날이라 긴장돼서 일찍 왔어요. 근데 어머님,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시금치를 보니 깨끗하게 손질돼 있었어요. 뿌리도 잘 잘라내고 흙도 다 씻어냈더라고요. 잘하고 있어. 이제 소금 넣고 30초만 삶으면 돼. 은숙이가 시금치를 냄비에 넣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30초를 세더라고요. 정확히 30초 후에 건져냈어요.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짰어요. 이렇게 짜면 돼요? 조금 더 짜. 물기가 남으면 물이 생겨. 은숙이가 힘을 더 줘서 짰어요. 물기가 쫙 빠졌어요. 이 정도면 돼. 잘했어. 은숙이가 웃었어요. 도마에 올려서 적당한 길이로 잘랐어요. 양념을 했어요.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 소금. 손으로 조물조물 묻혔어요. 제가 맛을 봤어요. 거의 완벽한데 소금이 약간 부족해. 조금만 더 넣어봐. 은숙이가 소금을 아주 조금 더 넣고 묻혔어요. 다시 맛을 봤어요. 이제 완벽해. 이 맛이야. 정말요? 어머님 맛이 났어요? 응, 거의 똑같아. 은숙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다음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멸치볶음이었어요. 멸치를 쌀뜨물에 헹구고 마른 팬에 볶고 식용유에 다시 볶고 양념을 넣고 졸이고 모든 과정을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가끔 조언을 했어요. 불을 좀 더 약하게 해. 양념이 눌어붙으면 안 되거든. 은숙이가 불을 줄였어요. 통깨는 마지막에 뿌려야 해. 너무 일찍 넣으면 타거든. 은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5시간 정도 걸렸어요. 10가지 반찬이 완성됐어요. 반찬통에 하나씩 담았어요. 예쁘게 담겼더라고요. 제가 하나씩 맛을 봤어요.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찜, 콩자반, 김치볶음, 어묵볶음, 감자조림, 미역줄기 무침, 깻잎지, 장조림. 모든 반찬을 맛봤어요. 다 맛있어. 내가 만든 것과 거의 똑같아. 정말 잘했어. 은숙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요? 제가 잘한 거 맞아요? 응, 자신있게 배달해도 돼. 손님들이 좋아하실 거야. 은숙이가 저를 안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배달이 나갔어요. 기사님이 와서 반찬을 실어 갔어요. 10세트가 차에 실렸어요. 출발하는 차를 보면서 은숙이가 말했어요. 떨려요. 손님들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 거야. 걱정 마. 그날 저녁
은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손님들 반응이 대박이에요. 다들 너무 맛있다고 하세요. 한 분은 20년 먹어본 반찬 중에 최고라고 하셨어요. 또 주문하고 싶대요. 정말 다행이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어요.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렇게 해잔의 반찬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10건만 배달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점점 늘어났어요. 2주 후에는 하루에 20건이 됐어요. 한 달 후에는 30건이 됐어요. 저는 일주일에 2~3번 주방에 갔어요. 은숙이가 만든 반찬을 맛보고 조언을 해줬어요. 간이 맞는지, 식감이 좋은지, 색깔이 예쁜지 꼼꼼하게 체크했어요. 은수가 감자조림은 설탕을 조금 더 넣어. 단맛이 좀 부족해. 알겠어요, 어머님. 멸치볶음은 완벽해. 이 윤기 좀 봐. 딱 좋아. 정말요? 다행이에요. 저는 직접 만들지는 않았어요. 손목이 안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맛을 보고 조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꼈어요. 이게 제 역할이구나. 은숙이를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구나. 3개월쯤 지났을 때 은숙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주문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혼자 못하겠어요. 도와줄 사람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구해봐. 일손이 필요하면 당연히 구해야지. 은숙이가 아르바이트생을 1명 구했어요. 26살 젊은 여자였어요. 이름은 지혜였어요.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왔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지혜예요. 잘 부탁드려요. 밝은 애였어요. 일도 빨리 배웠어요. 채소를 씻고 손질하고 반찬통에 담는 일을 했어요. 은숙이가 조리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줬죠. 주문이 계속 늘었어요. 하루에 40건, 50건, 어느새 일주일에 350건 정도를 배달하게 됐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50건씩이었죠. 은숙이는 바빴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했어요. 하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물었어요.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재민이도 퇴근 후에 와서 도와줬어요. 배달 포장을 하거나 설거지를 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드는 사업이 된 거예요.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은숙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주방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오셔서 들으세요. 좋은 소식이에요. 주방으로 갔어요. 은숙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은숙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뭐야 이게? 매출 보고서요. 펼쳐봤어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월 매출, 재료비, 인건비, 순이익. 어머님, 우리 한 달에 순이익이 3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게 계속 늘고 있어요. 정말? 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 레시피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머님께 로열티를 드리려고요. 매달 50만 원씩이요. 아니야, 괜찮아.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이 맛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움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 레시피예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은숙이가 통장을 내밀었어요. 제 명의로 만든 통장이었어요. 이미 50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은수가, 어머님 받으세요. 어머님 거예요. 저는 통장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72살에 돈을 버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평생 만들어 온 반찬으로요. 고마워,
은수가. 제가 그렇게 말하며 은숙이 손을 잡았어요. 8개월이 지났어요. 겨울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재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어요? 왜? 그냥 저녁 같이 먹고 싶어서요. 알았어, 갈게. 다음 날 저녁 재민이네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분위기가 묘했어요. 재민이랑 은숙이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는데 뭔가 특별한 웃음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어요. 재민이가 은숙이를 쳐다봤어요. 은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희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은숙이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설마, 임신? 은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지금 8주예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정말이야? 와, 재민아, 은수가, 축하해. 정말 축하해. 은숙이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배에 아기가 있으니까요. 재민이도 안았어요. 우리 셋이서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너희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희 잘 먹여주신 덕분이에요. 건강해졌으니까 임신도 된 거예요. 그날 저녁은 정말 행복했어요.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어요. 근데 은수가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임신했는데 너무 무리하면 안 되잖아. 걱정 마세요, 어머님. 지혜한테 더 많은 일을 맡기려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더 구할 거예요. 저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만 할게요. 그래, 절대 무리하면 안 돼. 아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아요, 어머님.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났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어요. 은숙이는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하지만 끝까지 일을 했어요. 물론 무리는 안 했어요. 주로 앉아서 반찬통에 반찬을 담거나 맛을 확인하거나 주문을 받는 일만 했어요. 힘든 일은 지혜랑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 민지가 했어요. 저도 자주 갔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갔던 것 같아요. 은숙이 걱정도 되고 반찬 맛도 확인해야 하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은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병원 가요. 진통이 와요. 정말? 지금? 네. 재민 오빠랑 같이 가요. 알았어. 나도 갈게.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은숙이는 이미 분만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랑 재민이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엄마, 떨려요. 제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재민이가 안절부절 못했어요. 잘할 거야. 걱정 마. 제가 아들 어깨를 토닥였어요. 3시간쯤 지났을까요? 분만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입니다. 3.2kg이에요. 딸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네, 정말 예쁜 아기예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보여드릴게요. 잠시 후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분홍색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였어요. 눈을 감고 자고 있었어요. 세상에. 저는 중얼거렸어요. 너무 작고 너무 예뻤어요. 손가락도 작고 발가락도 작고 코도 작고 입도 작고 모든 게 작고 예뻤어요. 안아보시겠어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가벼웠어요. 깃털같이 가벼웠어요. 따뜻했어요. 제 품에 안긴 아기가 꿈틀거렸어요. 할머니 왔어. 우리 예쁜 아가. 할머니가 너 많이 사랑할 거야.
제가 속삭였어요. 아기가 눈을 살짝 떴어요.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재민이도 안 왔어요. 아빠 왔어. 우리 딸. 아빠가 너 지켜줄게. 재민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참고 있었어요. 은숙이도 병실로 옮겨졌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님 봤어요? 우리 딸? 봤어. 정말 예쁘더라. 잘했어, 은수가. 고마워요, 어머님. 아기 이름은 지아로 지었어요. 김지아. 예쁜 이름이었어요. 지아가 돌이 됐어요.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지아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이제는 혼자 걸어 다니고 옹알이도 하고 손뼉도 치고 정말 똑똑하고 예쁜 아이로 자랐어요. 해잔의 반찬도 많이 성장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70건 정도 배달해요. 매출도 늘었고 직원도 4명이 됐어요. 은숙이는 대표가 됐고 저는 명예 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주방에 가면 직원들이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고문님. 모든 게 고문님 덕분이에요. 제가 손사래를 치죠. 아니야, 은숙이가 다 한 거야. 나는 뭐 한 것도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해요. 제가 평생 만들어 온 반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다니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보람찬 적이 없었어요. 오늘은 지하 돌잔치 날이에요. 레스토랑을 빌려서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초대했어요. 돌상을 차려놨어요. 실, 붓, 돈, 마이크, 여러 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지아가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분홍색 한복이었는데 정말 예뻤어요. 보석같이 예뻤어요. 자, 지아야. 뭘 잡을까? 은숙이가 지아를 돌상 앞에 앉혔어요. 지아가 두리번거렸어요. 무엇을 잡을까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지아가 손을 뻗었어요. 무엇을 잡았을까요? 실도 아니고 붓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어요. 지아는 숟가락을 잡았어요. 돌상의 장식용으로 놓인 작은 은숟가락이었어요. 와, 숟가락 잡았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은숙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를 닮나 봐요. 요리사 되려나 봐요. 재민이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집은 3대째 요리하는 집안이 되는 건가요? 할머니, 엄마, 딸. 다들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떠나고 10년 동안 저는 외로웠어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며느리는 저를 필요로 했어요. 5년 동안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먹으면서 제 마음을 느꼈고 그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제 반찬을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72년을 살아온 게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아를 안았어요. 우리 예쁜 지아.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단다. 할머니가 어떻게 멸치볶음을 만들었는지, 시금치나물을 어떻게 무쳤는지 다 알려줄게. 내가 크면 말이야. 지아가 제 얼굴을 만졌어요. 작은 손으로 제 볼을 쓰다듬었어요. 할미, 할미. 옹알이를 했어요. 그래, 할미야. 할미가 너 많이 사랑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재민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무 행복해서 그래. 재민이가 웃었어요. 저도요, 엄마. 저도 너무 행복해요. 엄마 덕분이에요. 은숙이도 왔어요. 셋이서 지아를 가운데 두고 서 있었어요. 사진사가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자, 다 같이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아들, 며느리, 손녀, 그리고 저. 사대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불빛들이 반짝거렸어요. 며느리가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안 가져갈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위해서 제 아픈 몸을 걱정해서 6개월 동안 준비한 거였어요. 제가 평생 만들어온 반찬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어요. 손목이 아파서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맛을 보고 조언을 해주면서 함께하고 있어요. 그게 제 역할이고 저는 그 역할에 만족해요. 72살. 이 나이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외로운 할머니에서 일하는 할머니가 됐어요. 쓸모없는 사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남편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보, 봤어요?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며느리랑 아들이 잘 챙겨주고 손녀도 생겼어요. 당신 없어도 난 괜찮아요. 외롭긴 하지만 행복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편히 쉬세요. 걱정 마세요.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12층에 제 집이 있어요. 텅 빈 집이에요. 혼자 사는 집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내일 또 주방에 가서 은숙이를 도와줘야 하거든요. 지하도 보러 가야 하고요. 할 일이 많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12층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나왔어요. 습관처럼 말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남편은 제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요. 불을 켰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은숙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돌잔치 너무 좋았어. 지하 숟가락 잡은 거 봤어? 히읗히읗 내일 주방에 갈게. 새 메뉴 한번 만들어 볼까? 곧 답장이 왔어요. 네, 어머님. 기다릴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해요, 어머님.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며느리. 그리고 고마워. 정말로.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달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5년? 10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72년을 살아왔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안 가져갈게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인생에서 끝이란 없나 봐요.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은숙이를 도와주면서 지하를 보면서 제 반찬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면서요. 이게 제 삶이에요. 72살 김혜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삶이 좋아요. 정말로요.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반찬을 만들고 계실 거예요.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손목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고 만드시겠죠.
그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이야기는 그런 어머니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당신의 정성을 누군가는 알고 있다고, 당신의 사랑을 누군가는 느끼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이 아니라고요.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고요. 당신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음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